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35쪽의 교환 계약입니다. 자, 최근에 매매 계약과 더불어 교환 계약이 가끔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환 계약이 사기 수단으로 실제 실무에서는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 행정사들은 교환 계약에 대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자, 교환계약은 135쪽에 569조 보면 교환의 의 나와요. 자, 135쪽의 세 번째 조를 박스 네모 안에 596조 교환의 의 보시기 바랍니다.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에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X토지 1필지 토지를 등기부상에 수여하고 있습니다. 을은 여기 Y건물, Y빌딩을 등기부상에 수여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이거를 바꾸자는 교환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교환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환 계약의 의의가 뭐냐? 맨 먼저 의의부터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환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이 서로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런 얘기죠. 교환 계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에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법적 성질이죠. 자, 법적 성질은 두 번째 법적 성질, 첫 번째 낙성 계약이죠. 자, 낙성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낙성계약.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사표시 합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뭐죠? 계약 당사자 쌍방, 갑도 을도 서로 대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쌍무계약에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죠. 쌍무계약에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럼 나도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행항변권을 각자는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건물이 화재로 불타버렸다. 그러면 이때 누가 위험 부담을 할 거냐? 537조 원칙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쌍방이 희책사유 없을 때 예외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해서 위험 부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쌍무계약에는 위험 부담의 문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유상계약이죠. 자, 교환계약이 유상계약인데 유상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 있는 출연을 한다는 거죠. 갑의 출연은 X토지를 인도하고 등기해줄 출연이고 을의 출연은 이 Y건물을 인도하고 등기해줄 출연이죠. 그래서 유상계약에서는 바로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겁니다.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다 보니까 바로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쌍무계약에서 담보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쌍무계약에서 100% 담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담보 책임은 이 유상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자, 우리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한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우리 제4회 시험서부터는요. 그러면 우리 여기 담보 책임 뭐였어요? 그렇죠.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언제 선이 악이라도 해제는 할 수 있죠. 제척기간 해제는 없죠.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는요. 예? 그렇죠. 선의 매수인은 감액을 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죠. 악의 매수인 감액할 수 있죠. 수령 부족 일부 물실은요. 악의 매수는 안 되고 선의 매수인만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감액을 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용익적 권리의 제한은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또 손해배상만 할 수도 있죠. 악의는 안 되잖아요.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은요.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이고,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할 때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이고, 출제했을 때는 출제 상한을 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권리하자죠, 권리하자. 권리하자. 또 뭐가 있어요? 권리하자 담보 책임 위에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은 580조의 하자 특정물의 하자. 하자가 중대할 때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하자가 중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제척 기간은 하자 발행 6개월 이내. 불특정물의 하자는요. 불특정물의 하자. 그것도 하자가 중대하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이죠. 하자가 중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제척 기간은 하자 발행 6개월 이내. 또 있죠? 경매하자. 1차 담보 책임은 채무자에게 계약을 해제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2차 담보 책임은 채권자에게 배당받은 거, 배당받은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보 책임을 간단히 복습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류식 계약입니다. 일단 구두로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의식 계약이다. 구두 계약이든 서면 계약이든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죠. 자, 세 번째는 우리 효과 공부해 볼까요? 효과. 효과는 첫 번째 보충금을 지급해야죠. 보충금을 지급하려면 각 부동산을 평가해야 돼요. 각 부동산을 평가해야 됩니다. 자,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을 평가를 하니까 이 X토지는 시가 5억이라는 거예요. 이 Y건물은 시가 3억이라는 겁니다. 그럼 5억과 3억의 차액 2억이죠? 이 2억을 갖다가 우리는 보충금이다 그러죠. 이거 지급해야죠. 따라서 차액 2억을 지급해야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교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각 부동산을 평가를 해줘야죠. 따라서 이 교환 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건의 하자나 권리의 하자나 경매 하자가 있을 때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교환 계약의 당사자는요. 또 여기 있죠. 쌍무 계약이니까 동시행의 항변권, 그렇죠? 동시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의 문제 적용할 수 있다. 쌍무 계약이니까.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니까.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여섯 번째로 쓸까요? 여섯 번째, 요거, 환금은 교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건, 재산권을 이전해야죠. 환금은 교환이 아니다. 요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금은 연역적으로
교환으로 볼 수 없어요. 교환은 물물 교환 우리가 옛날에도 많이 이루어졌어요. 산업사회가 발달하기 이전에도. 그래서 연역적으로 매매보다 더 오래된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결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어. 자, 여러분 약 수령 문제 네 가지 목차 나오라고 그랬죠? 네 가지 목차 기본적으로 기본 점수 맞으려면 네 가지 문제 뭐예요? 첫 번째 약 수령 나왔을 때는 아라비아 숫자로 편하게 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요건, 성질 이런 거. 세 번째는 뭐가 나와야 돼? 효과, 효력 이런 거. 네 번째는 뭐가 나와야 돼? 결합. 그 다음에 논수령으로 나왔을 때는요. 요거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로마 숫자를 쓰셔야지. 그래서 의. 두 번째 뭐예요? 요건, 성질 이런 거. 세 번째가 뭐죠? 효과. 네 번째는 결어가 아니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 그런데 약수령이 아니라 사례형, 준사례형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 그렇지, 문제의 제기해야죠. 문제의 제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건. 세 번째는요, 효과. 네 번째는요, 문제의 해결. 요거죠. 문제의 해결. 문제의 해결. 요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차 네 가지는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 목차를 장악해야 돼. 그리고 키워드를 장악해서 한두 줄 쓰는 거 기르시면, 습관 기르시면, 쓰기 연습하시면 기본 점수는 나옵니다. 그럼 우리 네 번째 결에서는 우리 뭘 확인하느냐? 시가를 묵비하면 사기냐? 그런 문제입니다. 자, 결혼은 관련 판례, 쟁점상, 학설의 대립 이런 거 있으면 써주라고 그랬죠? 잘 모르시면요, 여기서 못 써준 거 또 써줘도 돼요. 자, 그러면 판례 중에 시가를 묵비하면 사기가 되느냐, 그런 문제죠. 시가를 묵비하면은 사기가 되느냐. 두 번째, 시가를 허위로 고지 알려줬어요. 그럼 이게 사기가 되느냐, 그런 얘기죠. 결론은 교환 계약에 있어서는 사기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교환 계약에 있어서는 사기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간단히 우리 원리를 확인해 봅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여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B라는 사람이 여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 소유자 B와 토지 소유자 A 사이에 교환 계약을 할 때, 매매 계약이 아니에요. 교환 계약입니다. 교환 계약. 교환 계약을 할 때, 요게 3억이고, 요게 1억인데, 시가를 묵비했어요. 묵비했다는 건 뭐예요?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치 3억쯤 되는 것처럼 교환 계약을 추진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사기냐? 사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 교환 계약의 특성상 이분은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주가를 올리고, 이분이 이걸 알아봐야지 이게 얼마짜리가 되느냐. 그 시가를 얘기를 안 해줘도 묵비해도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거 3억짜리야 하고 허위로 고지 알려줬어요. 3억에 달라는 걸 안 줬어, 안 팔라는 걸. 하면은 사기가 되느냐. 에? 이분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금액이 높은 단가 바꾸고 싶은 얘기고,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얘기를 해도 시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따라서 시가를 허위로 알려줘도 사기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러나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부작위한 기망이 있다는 겁니다. 부작위한 기망. 이거 우리 민법 총칙 1자 공부할 때 공부하셨죠? 부작위한 기망은 시가를 허위로 구제하는 건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가를 얘기를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작위한 기망으로서 사기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기 하면은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고, 부작위 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거죠. 침묵하고 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안 하고 있어도 그것이 사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간단히 원리를 파악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갑 소유의 일필지 X 토지를 갖다가 교환 계약이 아니에요. 매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 계약을 할 때 매도인 갑 쪽에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여기 산사태가 난다, 상습적으로 장마철이 아니라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침묵하고 매매 계약을 하면 바로 부작위한 기망,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110조 사기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하면 이 계약이 소급표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은 부작위한 기망이 성립하지만 교환계약은 시가를 묵비했다 하더라도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가를 허위로 구제하더라도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135쪽과 136쪽 박스 네모 안에 보시면 거기 관련 판례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어서 137쪽으로 넘어갑니다. 137쪽으로 넘어가시면 소비 대차 계약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 대차 계약. 소비 대차 계약은 우리 금전 소비 대차 계약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비 대차 계약. 소비 대차 계약. 자, A라는 사람이 B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채용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때 이것이 바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입니다, 여러분. 금전 소비 대차 계약. 따라서 은행은 채권자가 될 텐데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의 이름을 따서요, 이거를 소비 대주다 이렇게 부릅니다. 소비 대주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돈 빌리는 채무자 A는, 돈 빌리는 채무자 A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의 이름을 따서 소비 차주다 이렇게 이름 붙여요. 그래서 소비 대차 계약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도 있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 잘 아는 개인이 아니라, 지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렇죠. 금융기관이라면 담보가 없으면 안 돼요. 특히 1억이다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담보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해서 뭐를 설정하고, 근저당,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 채용을 해주죠. 어찌됐든 근저당을 설정할 때도 돈 빌리면 그게 금전 소비 대차 계약입니다.
따라서 소비 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뭘까요? 당사자 일방이 금전 또는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법적 성질입니다. 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은 낙성 계약이죠. 낙성 계약. 낙성 계약. 자, 낙성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요거는 편무 무상계약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쌍모 유상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6.25 때 제일 많이 돌아가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소위 왜? 돌격 앞으로 하다 맨 앞에 있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단 말이지. 소위는 소비 대차 계약이죠. 위는 위임 계약이죠. 임은 임치 계약이죠. 종은 종신 정기금 계약이죠. 이 네 가지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뭐로도 할 수 있어요. 유상, 쌍무로도 할 수 있고 무상, 편무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런데 구체적인 의사표시의 합의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이때 무상편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행정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이런 데서 법무사무실 이런 데서 만약에 사건을 가지고 왔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수임료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관행상 유상 쌍무가 될 수는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다 할 수 있어요. 유상 쌍무를 할 거냐? 에? 아니면 무상 편무를 할 거냐? 당사자 의사에 따라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요식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안 써도 구도 계약이라도 일단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구도 계약이라도 일단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구도 계약이라도 일단 계약이 성립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효과, 효력. 요거를 한번 살펴봅니다. 효과, 효력, 효력. 자, 그런데 이분이 이름이 뭐예요? 이천석 아저씨. 이름을 왜 천석이라고 줬어요? 시골 계시는데 부자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천석을 져요. 그래서 이분 창고에 가면 여기 500가마에서 약 1000석의 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로 빌려줄 수밖에 없어요. 이웃 동네에 사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요번에 대학에 합격을 했으니까 쌀 10가마, 쌀 50가마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전이 아니라 쌀로 물건으로 빌려줄 수도 있지. 그러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하면 되지. 옛날 시골에서는 쌀로 많이 빌려줬어요. 쌀로 많이 빌려가고. 자, 그럼 효과, 효력에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낙성계약이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금전도 있어야 되지만 그 밖에 목적물, 쌀도 된다. 그래서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하면 된다. 그래서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다. 그런 얘기죠. 그 밖에 대체물로 빌리는 경우도 있다. 제일 쉬운 건 쌀입니다. 쌀. 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것은 뭐냐? 대주의 의무가 뭐냐? 그런 얘기죠. 소비. 대주의 의무가 뭐냐? 소비. 대주의 의무. 소비 대주는 채권자 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했다면 약속대로 돈 빌려주든지 쌀을 주든지 하셔야지. 그걸 뭐라고 그래? 목적물의 이전이다. 또는 금전 지급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물의 이전이다. 그 다음에 뭐도 있느냐? 담보 책임도 있어요. 담보 책임. 만약에 다 썩은 쌀로 줬다. 그러면 담보 책임이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공짜로 빌려주면 무이자부 소비대차다. 즉 무상 편무 소비대차다. 무이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면 이자부로 하면 유상 쌍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자부로 했을 때는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입니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무이자 공짜로 빌려줬다라도 무상 편무로 빌려줬다 하더라도 공짜로 빌려줘서 공짜로 이자 없이 근데 쌀에 다 썩었어. 그거를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소비 차조 채무자에게 알려주질 않았단 말이죠.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차주에게 채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때, 알려주지 않았을 때 이때는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때는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소비 차주의 의무입니다. 소비 차주는 좌측 그림에서 채무자 A죠? 채무자 A입니다. 소비 차주. 그러면 소비 차주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금전 소비 대차 계획에 쌀로 빌려줄 때.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이자 지급 의무가 있는 거지. 이자 지급. 물론 무이자를 했으면 이자를 안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금전이 아니라 쌀로 빌려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똑같은 쌀로 반환해 줘야지. 따라서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목적물 반환이죠? 목적물 반환은 똑같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동질, 동량, 동종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자, 제일 쉽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이천석 아저씨가 쌀 빌려줄 때 악기발이 쌀로 빌려줬단 말이죠. 50가마. 그럼 악기발이 쌀 50가마 똑같이 반환해야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한다. 그런 얘기죠.
또 이번에는 금융기관에서 1억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금전으로. 그리고 여기 이 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했어요. 그럼 설정해 줘야지.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담보 제공 의무가 있다. 담보 제공 의무가 있다. 담보 제공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는 이자 제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자는 이자 제한법에 따라 10만 원 이상 빌려주면 이자 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거죠. 이자 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사채업자라면요, 대보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사채업자라면 대보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적 약자인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점점 낮추고 있어요. 점점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제한법에서도 2014년 7월 25일부터는 35%에서 25%, 연 25% 이렇게 낮추고 있어요. 대법법도 39%에서 34.9%, 30%에서 25% 이렇게 낮춰주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거 더 낮추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오히려 돈을 안 빌려주고 하니까 더 많이 주고 빌릴 수밖에 없다. 이런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급할 때는 10만 원 이상 지급하면 이자 10만 원 이상 빌려주면 이자 제한법에 적용을 받고 등록된 사채업자,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이자를 얼마 이상은 받지 마라. 이런 제한도 있다. 우리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빌려줄 때 근저당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가등기를 하고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가등기하고. 그게 뭐예요? 그렇지. 대물 변제 예약을 하고 빌려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물 변제 예약.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무슨 법률에 적용을 받느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지난 시간에 우리 환매 있을 때 소개를 해드렸어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뭐죠? 환매. 또 뭐야? 지금 공부하는 거. 가등기, 담보. 또 뭐죠? 양도, 담보. 되게 금전 채용, 채권 담보의 기능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민법, 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데 이거에 주된 내용은 뭐예요? 청산 절차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산 절차. 청산 절차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변제기,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실행을 통제하라.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실행을 통제하고 청산 기간을 주어라. 이게 주된 내용이죠. 청산 기간을 주어라. 그리고 청산 기간이 경과해도 변제하지 않으면 그냥 소유권을 취득하지 말고 여기서 통지한 금액의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환매는 했으니까 이번엔 가등기 담보를 가지고 우리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어떤 뜻이에요? 이런 뜻이지.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택을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아직도 문턱이 높아요. 돈 빌리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서류도 많아요. 또 잘 안 빌려줘요. 담보가 없으면. 그래서 갑 이분에게 1억을 빌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여기다가 뭐를 해달라요? 이 주택 부동산에다가 가등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자, 가등기는 갚고 을고 다 하는 거예요. 이걸 해당구 상란이라고 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는 갑구로 쫓아가야 됩니다. 지상권, 전세권, 근저당,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는 을구로 쫓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택 소유자, 채무자, 을의 명의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채권자가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채권자 갑의 명의로 해달라 그런 얘기. 그리고 분등기 대비액에서 여백을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변제기 1년 이자 2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자도 1년 원금도 채무자의 채권자 갑에게 한 푼도 준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가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채권자 갑의 명의로 하면 채권자가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1억 2천에서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청산 절차를 구하라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건 뭐예요? 변제구에 변제를 안 하면 첫 번째 뭘 하라는 거예요? 실행통지. 실행통지가 뭐예요? 목적 부동산의 가액은 3억이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빌린 돈은 원금 1억과 이자 2천만 원, 1억 2천이다. 차액 얼마예요? 차액 1억 8천. 1억 8천. 그리고 청산 기간을 2개월 이상 주라는 겁니다. 따라서 2개월 이상 줬더니 1억 2천을 채무 변제를 못 해요. 그러면 그 차액 1억 8천을 청산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는 거예요. 청산금 얼마예요? 요거죠. 1억 8천, 1억 8천. 요거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소유권 이전 본등기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채권자의 풍요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자 그런 얘기죠. 채권자의 풍요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청산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법률에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요. 따라서 이때 청산금 1억 8천 거실로 줘야 되는데 거실로 주지 않고 그냥 소유권 이전 본등기했다 그러면 무효예요, 무효. 따라서 변제기 도래했을 때 원금 갚으려면 갚지 마, 이 부동산으로 가질게. 왜? 이 부동산이 지금 최근에 계속 땅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덩달아 주택 가격도 2배로 뛰어 올랐거든요. 그럼 이 주택을 가지려는 의도예요. 따라서 1981년부터는 이런 법률을 적용해서 채권자의 풍요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따라서 변제기 도래했을 때 원금 이자 1억 2천을 다 갚고 이자는 미리 줬겠죠, 매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소유권 이전 본등기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 4번에다가 채권액을 변제하고 1억 2천을 변제하고 3번 가등기를 말소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등기는 붉은 글씨로 주말하면 된다 해서 돈 빌릴 때, 돈 빌리는 게 뭐죠?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할 때 대물 변제 예약을 해서 물건으로 대신 변제할 때는 특히 환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담보 환매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쳐서 차액을 지급해야만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소비 대차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137쪽에 보시면 거기 법조문 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139쪽에 보시면
빌리고 빌려주는 대차계약,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계약 세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비교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141쪽 중간 부분의 한쪽 가로 2번 보시면 차주의 의무 나와 있죠? 그거 확인해 보시고 143쪽에 보시면 종료 요거 나와 있어요. 종료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사용 대차 넘어가는데 144쪽에 보시면 6번 준소비대차가 나와 있잖아요. 6번 준소비대차 요것이 효과죠. 그래서 결호를 여기로 놓든가 4번 결호로 놓든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결호에다가 가로 1번 놓고 가로 2번에 준소비대차 계약 언급하셔야 돼. 준소비대차 계약 언급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 준소비대차 계약 144쪽에 보시면 기존의 채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주에게 원본 대의무가 없는 그대는 소비대차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하지 않고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면 소비대차와 똑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준소비대차다 부른다는 겁니다. 605조입니다. 144쪽이죠. 그리고 145쪽에 보시면 소비대차 계약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146쪽에 사용대차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